안녕하세요. 법규과 법인팀 전준희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5개, 조세특례제한법 4개, 그리고 교육세법 1개, 총 10개의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결납세 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 사유 신설입니다. 연결납세 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인데, 연결 대상이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자법인에서 출자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연결 가능 자법인으로 바뀐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납세 방식은 한 번 적용하면 그 적용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되는데요. 연결 대상이 완전자법인에서 보유 비율 90% 이상의 연결 가능 자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가만히 있어도 연결납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납세 대상이더라도 연결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 적용을 포기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과세제도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당연히 올해 1월 1일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연결납세 방식의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법인 갑이 있고 그 자법인으로 A, B, C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갑이 A는 100% 완전 지배하고 있고 B는 95%, C는 85% 지분을 갖고 있으며 지분율 변동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2022년 어느 날 갑이 A와 연결 집단을 구성하여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승인받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말까지겠죠. C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도 연결 대상이 아니니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정법률이 적용되면서 개정법률에 따라 B는 연결 가능 자법인이 되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 즉 본 사례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외적으로 연결납세 방식 포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2개월 내에 연결납세 방식 적용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B법인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2월 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대상 추가입니다. 과세표준에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공제한도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한도로 하는데요. 이러한 공제한도 예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송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들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 근본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위에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제1항 제4호, 제5호는 각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법인인데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고 제1항 6호는 정부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 등으로서 국가대표의 활동에 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기 때문에 전액 송금 산입할 수 없어 2월 결손금 공제한도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로축은 1970년부터 시간의 흐름인 것 같은데 세로축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통계청 인구동행조사에서 나온 통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 전에 1970년부터 합계출산율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4.53명으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1983년에 2.06명으로 OECD나 UN에서 제시하는 인구 대체율 2.1명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구 대체율은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을 말하는데요. 1983년부터 2.1명 밑으로 내려갔으니 인구가 이대로 가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최신 지표로는 0.72명에 불과하죠.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근로자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 금액을 손금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손비 및 필요 경비의 범위에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을 명시하지 않아 이러한 지원금이 손비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근본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비 및 필요 경비의 범위에 명확하게 추가하여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준다고 해서 다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손비 등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중소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을 내국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본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여 손금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근본 개정은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두색 번호판을 한 자동차를 길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세종 살면서 딱 한 번 봤는데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이라 해서 연두색으로 해놓으니 눈에 잘 보이죠? 업무용 승용차 손금 산입 시 전용 번호판 부착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근본 개정을 통해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의무 부착 대상 법인 차량의 경우 이를 부착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의 기준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였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대여한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에 따라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K-드라마들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2억 6,520만 뷰를 달성하여 넷플릭스에 등재된 전 세계 드라마 중 누적 뷰 1위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학교는 역시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5,550만 뷰를 기록하여 넷플릭스에 등재된 전 세계 비영어권 드라마 중 누적 뷰 9위입니다. 사실 K-드라마가 최근에만 잘 나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꽤나 옛날에 제작된 드라마지만 중동 쪽에 수출되어 대장금이 이란에서 시청률 86%, 허준이 이라크에서 80%까지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으며 정광률 배우는 2012년 이라크 방문 당시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K-드라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와 관련하여 그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추가 공제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제작 비용을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각각 3, 7,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근본 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5, 10, 15%로 높이고 추가 공제를 도입하여 그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10, 15%만큼 추가 공제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제작 비용의 10%를 공제받던 것에서 근본 개정으로 추가 공제까지 적용받으면 제작 비용의 30%까지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전체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80% 이상 지출해야 합니다. 이때 촬영 제작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9 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촬영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조명, 미술, 세트비처럼 현장에서 촬영할 때 드는 비용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작가,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이 80% 이상일 것. 둘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이 80% 이상일 것. 이때 배우 출연료는 해당 별표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연, 조연에 대한 출연료나 연기 지도 등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셋째, 후반 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일 것. 이때 후반 제작 비용은 편집비 등 해당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마치고 나서 와서 영상을 편집하거나 음향을 만지거나 할 때 드는 비용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저작권법에 따른 방송권 등 6개 저작권 중 3개 이상 보유할 것. 이 4가지 중에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요건들이 내국인 지급 비율이나 국내 지출 비중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요건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호주 등에서 자기주나 자국 지출 비용 비중을,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할 것을, 영국은 주요 제작자 중 내국인 비율 등을 기준으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3%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이때 문화산업 전문회사란 문화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는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유통 및 관리, 운용, 처분 등을 업무로 하는데,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 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해서 문화산업 전문회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초 상영 공개일과 문화산업 전문회사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 유인책으로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산업 전문회사가 영상 콘텐츠 관련한 특정 프로젝트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여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산업 전문회사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송금산입 특례 신설입니다. 해외건설 자회사를 둔 국내건설 모회사가 그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해외건설 자회사의 사업에 사용되었으나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되어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려면 직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외건설 자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이에 준하여 해외 채권 추심 기관으로부터 회수 불가능 확인을 받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건설 모회사가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대손충당금 송금 산입의 한도는 해당 대여금의 기말 채권 잔액에서 해외 건설 자회사의 입장에서 해당 차입금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아래 표와 같이 송금 산입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 산입 비율은 10%이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송금 산입 비율이 상향되어 2033년 이후 100%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대손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송금 산입 한도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문학 기업 업무 추진비 특례에 따라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박물관 등 입장권 구입이나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비 같은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 기본 한도와 수입 금액별 한도를 모두 합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로서 호텔업 및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업무 추진비 기본 한도와 수입 금액별 한도를 모두 합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세 납세 의무자 규정 정비입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교육세법 별표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근본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P2P 대출이라고 하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는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은 보험법상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의미하는데 교육세법 별표에서는 교육세 납세 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